철수가 녹차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떨어뜨리고 손이 떨리며 중얼거립니다. 이제 끝내야지. 지민이가 갑자기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와 아버지를 의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아빠, 지금 뭐 한 거예요? 지민이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절규합니다. 할머니,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아빠가 할머니 차에 뭘 섞었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인천 동구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김정순이 일어납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순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관절이 쑤시는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찾습니다. 평생을 신포시장에서 생선 장사로 두 아들을 키워낸 정순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늙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죠. 정순은 부엌으로 향해 손녀딸 지민이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습니다. 계란 몇 개를 꺼내며 중얼거립니다. 이제는 우리 손녀딸 대학만 잘 가면 내가 더 바랄 게 없지. 정순의 목소리에는 평생 고생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담함이 배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팬을 올립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웁니다. 곧 교복을 입은 지민이가 부엌으로 나타납니다. 19살의 지민이는 수시 준비로 바쁜 고3 학생입니다. 할머니, 약 잘 챙겨 드세요. 지민이의 말에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지민이가 제일 착해. 지민이는 정순의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입니다.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담으며 정수는 지민이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어 뿌듯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할머니, 저 학교 가고 나면 아빠 깨워주세요. 지민이가 가방을 매며 말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쉽니다. 철수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건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 알았다. 학교 잘 다녀와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방 안에서는 작은 아들 철수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쉰둘의 철수는 어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방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코를 골고 있습니다. 5해 전 사업이 망하고 아내와 이혼한 뒤 딸 지민이와 함께 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죠. 이제는 일용직으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짐을 옮기는 일을 하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철수의 휴대폰이 침대 옆 탁자에서 계속 진동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사채 업체들의 독촉 문자가 쌓여 있습니다. 김철수 씨, 약속 어기면 안 됩니다. 오늘 중으로 연락 없으면 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라는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정수는 철수의 방문을 조용히 닫고 거실로 돌아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지만 정순에게는 남의 일 같습니다.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예능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바꿉니다.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철수가 방에서 나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구겨져 있습니다. 어머니, 물 좀 주세요. 목소리는 쉬어 있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냉수 한 컵을 내어줍니다. 철수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지민이는 학교 갔어요? 응, 갔다. 정순의 대답은 여전히 짧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문자가 또 몇 개 더 와 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또 왔네. 철수가 중얼거리자 정순이 시선을 돕니다. 뭐가 또 왔다는 거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자리 연락이요. 철수는 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오늘 또 현장 나가야 하는데 몸이 아파서요. 정수는 철수의 표정을 유심히 봅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이미 몇 번 물어봤지만 철수는 항상 괜찮다고만 답했거든요. 철수야, 밥은 먹어라. 정순이 말하자 철수는 고개를 흔듭니다. 속이 안 좋아요. 나중에 먹을게요. 정수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갑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에 잠깁니다. 철수가 막노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돈을 집에 가져다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후 1시쯤 정순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큰아들 영호입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간만에 연락드려요. 영호의 목소리는 의무적이고 건조합니다. 지방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영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찾지 않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산다. 정순의 대답은 짧습니다. 철수는 어떻게 지내요? 일은 잘 다니고 있고요. 글쎄, 나가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시군요. 이번 추석 때는 애들 데리고 잠깐 들르겠습니다. 올해는 못 있고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정수는 짧게 그래, 오너라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더 이상 큰아들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욱 조용해집니다. 정수는 혼자 앉아 보리차를 우려 마십니다. 차가 목으로 넘어가는 동안 정수는 과거를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신포시장으로 나가 생선을 날라다 팔았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2 아들을 키우고 공부시켰습니다. 영호는 대학까지 보냈고 철수도 고등학교는 졸업시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큰아들은 명절에나 얼굴 비추고 작은아들은 빚에 쪄들어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손녀딸 지민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민이만은 바르게 자라고 있어 정순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후 3시 철수가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합니다. 어머니, 일 나가요. 어디 가는데? 건설 현장이요. 늦으면 안 돼서요. 철수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챙깁니다. 정수는 철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52의 나이에 막노동을 하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지민이가 학교에 간 뒤 철수마저 나가니 집안은 정순 혼자만 남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인천의 하늘은 오늘도 흐립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짠맛이 섞여 있고 집 안에는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하루지만 공기 중에는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철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부어올라 있고 입술 끝에는 마른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작업복도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죠. 철수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려 했지만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정순의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 철수야. 얼굴이 왜 그래? 정순이 깜짝 놀라며 달려옵니다. 철수는 고개를 돌리며 얼버무립니다. 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져서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은 상처였거든요. 거짓말하지 마라. 누가 때린 거지? 정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저앉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철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솔직히 말해봐라. 철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할 때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다 망했어요. 은행 빚만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철수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 정순이 재촉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더욱 숙이며 말했습니다. 은행 이자도 못 갚으니까 급한 마음에 사채를 썼어요.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사채라고? 네.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한 달에 300만 원씩이에요. 정순의 손이 떨립니다. 그게 다냐? 아니요. 더 있어요. 처음 빌린 돈으로 안 되니까 또 빌리고 또 빌리고.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지금 사채빚만 3천만 원이에요. 원금이요. 정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천만 원의 사채빚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맞은 거냐? 네. 2달째 이자를 못 갚아서요. 하루에 10만 원씩 연체료가 붙어요. 다음 주까지 1,000만 원이라도 갚지 않으면.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때 철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식탁을 주먹으로 내려칩니다. 쾅! 소리에 정순이 깜짝 놀랍니다. 엄마, 집 팔자. 철수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깝습니다. 이 집 팔면 다 해결돼요.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정순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뭐라고? 이 집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적어도 4억은 될 거예요. 그 돈이면 사채빚도 갚고 은행빚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철수가 흥분하며 말합니다. 눈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은 내 마지막 전부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내 빚 갚자고 줄 수는 없다. 정순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고생해서 지킨 이 집,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담긴 이 집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그럼 나랑 지민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사채업자들한테 매일 맞고 쫓기면서 살라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결국 우리만 망가지는 거잖아요. 철수가 벽을 주먹으로 칩니다. 쿵! 소리와 함께 액자 하나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꾸합니다. 재산은 빚 갚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목소리에는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어차피 너희들 몫이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왜요? 왜 안 되는데요? 철수가 소리칩니다. 어머니는 편안하게 계시겠지만 저는 죽을지도 몰라요. 정말로요. 사채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분노와 절망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철수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철수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사람 할 말이냐? 정순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언제 편안했다고 그러냐?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너희 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철수가 반박합니다. 지금은 다르다고요. 지금은 제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요. 사채업자들은 은행이랑 달라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철수의 눈에는 광기 어린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킬 거다. 정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라. 정 안 되면 큰형한테라도 도움을 청해봐라. 철수가 비웃듯 웃습니다. 큰형요? 큰형이 언제 저한테 관심이나 가져봤어요? 명절에 잠깐 와서 밥 먹고 가는 게 전부인데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형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형제잖냐. 한번 말해봐라. 정순이 말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큰형은 자기 일만 아는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게다가 사채빚이라는 걸 알면 더 피할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민이가 들어옵니다. 할머니 왔어요. 하지만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멈춰 섭니다. 깨진 액자와 어수선한 분위기, 그리고 아버지의 상처난 얼굴을 보고 지민이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뭔 일이에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철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방에 가서 공부해라.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아빠, 얼굴은 왜 그래요? 현장에서 다쳤어. 걱정 말고 공부나 해. 철수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정수는 지민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모습을 손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민아, 할머니가 저녁 차려줄게. 씻고 나와라. 정순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쥐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습니다. 그 소리에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철수의 거친 숨소리와 뭔가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정수는 깨진 액자를 주워들며 한숨을 쉽니다. 액자 속에는 돌아가신 남편과 어린 두 아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리가 금이 가 있지만 사진은 무사했습니다. 이런 꼴이 되다니. 정순이 중얼거립니다. 지민이는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채빚 3천만 원이라는 무서운 단어도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19살 지민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의 방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채까지 손을 댔다니. 하지만 그래도 집은 팔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정순에게 마지막 보루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철수와 정수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지민이만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막노동을 나갔지만 집에 돌아오면 술만 마시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철수는 또다시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맞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갈비뼈까지 다쳤는지 숨쉬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정순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철수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병원비도 없는데 뭘 해요. 철수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방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끊임없이 독촉 문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내일까지 1,000만 원 입금하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가족들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라는 무서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과거 사업을 할 때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민철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죠. 뒷세계와 연결된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저 김철수입니다. 예전에 사업할 때 만났었는데요. 아, 철수야. 이 늦은 시간에 웬 전화냐?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혹시 치명적인 독극물 같은 거 구할 수 있나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에 쓰려는진 묻지 않겠다. 상대방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험한 물건이야. 정말 필요한 거야? 네. 정말 급해요. 철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며칠 뒤에 연락할게. 인천 차이나타운 뒷골목으로 나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감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려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 말고는 정말 방법이 없어.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나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간판들과 중국 음식 냄새가 가득한 거리를 지나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허름한 창고 근처였습니다. 철수는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집을 팔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후 2시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강민철이었습니다. 늦었나? 아니요, 제가 일찍 왔어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강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다. 강 씨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뤄라. 이건 장난감이 아니야.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죠. 이걸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에 몇 방울만 타면 된다. 냄새도 맛도 없어서 모를 거야. 강 씨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야, 한 번 쓰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아둬라.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한테서 받았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모르는 사람한테서 샀다고 해. 강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절대 말 안 할게요. 돈은 나중에 줘도 돼. 하지만 이 일로 문제가 생기면 난 모르는 일이야. 강 씨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철수는 봉투를 품에 깊숙이 숨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이나타운 거리를 걸으며 철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유일한 방법인가?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위협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집을 팔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것 말고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작은 병이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의 의미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걸로 다 끝낼 수 있어.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빚도 독촉도 이 지긋지긋한 현실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평생을 키워준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다른 선택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팔아주지 않는 이상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철수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병을 숨겼습니다. 정순이 일찍 왔네라고 말했지만 철수는 몸이 안 좋아서요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지민이가 아빠 밥 먹어요라고 불렀지만 배 안 고프다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랍 속 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일어나서 병을 꺼내보기도 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투명한 액체가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이걸로 정말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정순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집 좀 팔아주세요. 하지만 정순의 대답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냐. 철수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서랍 속 병이 유일한 해답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 거군요. 철수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채업체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철수 씨, 오늘 밤까지 1,000만 원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의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방 안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뒤척이다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조용히 열고 그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투명한 액체를 비쳤습니다.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면 다 해결이야.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더는 안 쫓기고 안 맞고 술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서인지 평소보다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병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방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지민이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아버지 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아버지가 뭔가 작은 것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지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들고 있는 건 병 같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보던 약병과는 다른 모양이었거든요. 손에 쥔 휴대폰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게 뭐지? 이상한 약 같은데. 뭐가 해결된다는 거야? 뭔가 무서운 거야. 지민이는 숨을 죽이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는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버지가 이상했거든요. 할머니와 크게 싸운 뒤로 계속 술만 마시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것 같았거든요. 문틈에서 지민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며 병을 재빨리 숨겼습니다. 뭘 그렇게 훔쳐봐?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지민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죄송해요. 화장실 다녀오다가.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빨리 가서 자라. 내일 학교 가야지. 철수가 퉁명스럽게 말하며 병을 서랍에 재빨리 감췄습니다. 지민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빠가 뭔가 숨기고 있어. 할머니랑 관련된 게 분명해. 며칠 전 할머니와 아버지가 집 파는 문제로 크게 싸웠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도 기억났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지민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들고 있던 그 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저게 대체 뭐지? 왜 그렇게 숨기는 거지?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이는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철수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아침도 거르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빠, 아침 먹고 가세요. 지민이가 말했지만 철수는 바빠서 그냥 갈게라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지민이는 학교에 가면서도 계속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친구가 지민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라고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지민이는 할머니가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일 나갔다더라. 오늘은 늦는다고 하더구나. 정순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늦어도 6시에는 들어왔는데 오늘은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민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젯밤에 본 그 병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밤 8시가 되어서야 철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늦었네. 정순이 말했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은 채 말이죠. 지민이는 잠들기 전까지 아버지 방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를 뒤지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해야 하나. 그날 밤 지민이는 잠들지 못한 채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지켜야 해. 할머니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표정, 그 병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철수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야, 밥 먹어라. 정순이 말했지만 철수는 나중에 먹을게요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순이 더 권했겠지만 요즘 철수의 기분이 워낙 안 좋아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학교에 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몸 관리 잘하세요. 철수는 지민이를 바라보며 잠시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알겠다. 너도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작별 인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민이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지민이는 학교에서 집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어디 계세요? 일 나갔다더라. 오늘도 늦는다고 하고. 정순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지민이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아버지를 더 자세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려 한다면 막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지켜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민이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빠가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저한테 말해주세요.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그냥 요즘 아빠가 너무 이상해서요. 그날 밤 지민이는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움직이는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휴대폰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신고할 생각이었습니다. 밤 8시쯤 철수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이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야. 지민이가 생각했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 8시, 밖에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집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철수는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이는 방문 틈으로 아버지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철수는 찬장에서 컵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평범한 흰색 컵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순이 평소에 즐겨 쓰던 꽃무늬 컵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철수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 철수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지민이는 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철수가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위협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집을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녹차 티백을 2개 꺼내 컵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니 녹차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향긋한 냄새였겠지만 지금은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병뚜껑을 열자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꽃무늬 컵 쪽으로 병을 기울였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녹차 표면에 미묘한 거품이 일자 철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끝내야지.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컵 2개를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주방 문이 열리며 지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한 거예요? 지민이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흔들렸습니다. 철수는 움찔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녹차 만들었어. 내 할머니 드시라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거든요. 지민이는 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지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지민이의 눈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게 보였습니다. 지민이는 아버지가 만든 녹차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도 마실래요. 지민이의 말에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철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지민이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래요? 지민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급히 컵을 뒤로 감추려 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내 거랑 할머니 거밖에 없어. 철수가 얼버무렸습니다. 녹차가 떨어져서 2개만 만들었어. 지민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거든요. 아빠, 그럼 아빠 거 주세요. 저도 마시고 싶어요. 지민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철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안 돼. 내가 마셔야 해. 왜요? 녹차인데 뭐가 문제예요? 지민이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녹차 하나 정도는 나눠 마실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거부하는 걸까요? 그냥 안 돼.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소에 철수라면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텐데요. 지민이는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지민이는 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컵을 들고 있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 작은 것이 살짝 보였습니다. 작은 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설마 며칠 전에 본 그 병? 아빠,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더욱 당황하며 주머니를 감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방에 가서 공부해. 하지만 지민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 혹시 그 녹차에 뭔가 넣은 거 아니에요? 지민이의 질문에 철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녹차라고 했잖아.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밤에 본 그 병,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절대 그 녹차 마시면 안 돼요. 지민이가 갑자기 거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며 지민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지민이는 이미 거실로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녹차에 뭔가 이상한 걸 넣었어요. 지민이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정순이 놀라며 텔레비전에서 눈을 뗐습니다. 뭐라고? 철수도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2개의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민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철수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민이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서 녹차에 넣는 거 봤어요.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철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고 싶어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빠가 할머니 녹차에 뭘 섞었어요. 철수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녹차가 바닥에 흘러나왔습니다. 꽃무늬 컵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지민이가 계속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천 동구. 네, 맞아요. 할머니가 위험해요. 밖에서는 이미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쌌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절망과 안도감이 복잡하게 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정수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철수야, 너 정말로.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여전히 전화를 붙잡고 있었고 철수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컵 조각들이 녹차와 함께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 가족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 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철수는 그 소리를 듣고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지민이가 현관으로 뛰어가는 사이 철수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부엌 옆 쓰레기통에 병을 집어넣고 위에 다른 쓰레기로 덮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숨겼습니다. 지민이가 현관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중년의 형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순경이었습니다. 형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지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제 아빠가 할머니 녹차에 뭔가 이상한 걸 넣었어요. 형사는 부엌을 바라보며 바닥에 깨진 컵과 흘러나온 녹차를 확인했습니다. 저기 깨진 컵이 그거군요.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숨겼으니까요. 형사가 철수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죠? 일어나세요. 주머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형사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순경이 철수의 주머니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경이 보고했습니다. 형사는 의아해하며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병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지민이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아빠 주머니에 작은 병이 있었어요. 철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녹차만 만들었는데.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이 착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민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아빠가 작은 병에서 뭔가를 따르는 걸 봤다고요. 지민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디 숨겼을 거예요. 형사가 지민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순경과 함께 부엌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장, 싱크대 아래, 서랍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여기 쓰레기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경이 부엌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위에 있던 휴지와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자 작은 유리병이 나타났습니다. 형사님, 여기 병이 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사가 장갑을 끼고 병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사가 병을 들어 올리며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그거예요. 그 병이에요. 형사는 병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네요. 이게 뭔지 감정 의뢰하겠습니다. 순경이 증거봉투를 가져와 병을 봉인했습니다. 국과수에서 성분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정순이 부엌 의자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으로 낳은 자식이 이런 짓을 하다니.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고 충격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서 박영자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경찰차가 와 있길래. 박영자는 집안의 어수선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민이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영자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녹차에 뭔가 이상한 걸 넣으려 했어요. 박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박영자는 재빨리 정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흔들리지 마. 지금은 증거가 제일 중요해. 박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함께 일하며 온갖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답게 현실적이었습니다. 형사는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 일단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동행하시겠습니까? 철수는 벽에 기대서서 절규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했다고. 목소리에는 절망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조사 과정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병의 성분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순경이 증거품 수거를 마쳤습니다. 컵 조각, 녹차 잔여물, 그리고 병까지 모두 수거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동영상도 증거로 제출하세요. 지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형사가 휴대폰을 받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철수가 당황하는 모습과 지민이와 대화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어쩔 수 없이 경찰서 동행에 동의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지만 수갑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식 용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었으니까요. 정수는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무슨 짓을 하려 했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지민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잘했어. 박영자가 지민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지민이는 계속 울면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경찰차에 타며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저지르려 했던 일의 심각성이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발견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 안의 액체는 치명적인 독극물이었습니다. 형사는 전화로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감정 결과 독극물이 맞습니다. 정식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정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그런 짓을 하려 했구나. 지민이가 할머니를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인천지방법원. 아침 일찍부터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철수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구치소 생활로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옆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검사석에는 엄숙한 표정의 검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정순과 지민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한 달간의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할머니 옆에서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뒤편에는 큰아들 영호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정하자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제1형사부 김철수 직계존 속살해미수 사건을 개정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철수는 지난달 자신의 실모인 김정순 씨에게 독극물인 치명적인 독극물을 음료에 혼합하여 섭취하게 하려 한 직계존 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피고인이 은닉한 병에서 치명적인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채비 때문에 어머니의 집을 팔고 싶었으나 거절당하자 어머니를 살해한 후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일시적인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 저지른 일입니다. 극도의 경제적 압박과 사채업자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극물을 미리 구입하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녹차에 혼합했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닙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지민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피고인의 행동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까? 지민이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빠가 이상한 병을 숨기고 있는 것을 봤어요. 방에서 혼자 그 병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건 당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빠가 녹차를 만드는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넣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마시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할머니한테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지민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평소 할머니를 잘 모시지 않았나요? 네. 아빠는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해서 신고한 거예요.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정순이었습니다. 정순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증언대로 향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과 집을 파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나요? 정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빚 때문에 집을 팔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집은 내 전부였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 살았던 곳이고 두 아들을 키운 곳이니까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피고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화를 많이 냈어요. 자기만 죽어간다고, 나는 편하게 산다고. 벽을 주먹으로 치고 소리를 질렀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하지만 설마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평소 피고인이 어머니께 효도했습니까? 그럭저럭 했죠. 술 먹으면 가끔 말이 거칠어지긴 했지만 이혼하고 나서는 더 예민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짓을 할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철수가 최후 진술을 할 차례였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살고 싶었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 매일 맞고 협박받고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여도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철수는 울부짖었습니다.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고요. 어머니가 집만 팔아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지민이가 있어서 지민이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집이 제 것이 되고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정순이 증인석에서 일어나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야,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먼저 사람답게 살아야지.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지만 그 죄는 내가 져야 한다. 정순의 말에 철수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의 목숨이야. 그걸 몰랐니?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검사가 최종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계존속에 대한 살해 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사가 최종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극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철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비록 실행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직계존속에 대한 살해 계획을 세우고 독극물을 준비한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런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반성을 참작하여 구형보다 감경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지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수건을 움켜쥐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정수는 지민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아들 영호는 여전히 무심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정수는 철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이가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가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긴 재판이 끝났지만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한 달 뒤 정수는 평소처럼 오래된 집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감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사람은 돈 없어도 산다.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잃으면 못 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시련을 겪으며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지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이제 곧 대학생이 되는 지민이는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입학금 납부했어요. 그래, 고생 많았다. 우리 지민이가 제일 기특해. 방과 후에는 항상 할머니 곁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래요. 지민이의 말에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바다 냄새 맡으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며 영호가 가족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추석을 맞아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호의 인사는 여전히 의무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반가워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래, 왔구나. 정수는 손자들을 반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호의 아내는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응, 그럭저럭 살고 있다. 정순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민이가 있어서 괜찮다. 너희도 바쁠 테고. 영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심으로 모셔가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동생 때문에 생긴 소문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철수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면회 가본 적은 없어서요. 영호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면회를 가겠어요? 회사에서도 다들 아는데.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호는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자주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순과 지민이는 조용히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며칠 후 정순과 지민이는 교도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철수는 교도소 제복을 입고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본 얼굴은 더욱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민아. 철수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정수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있니?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용서, 내가 나한테 독을 탈 생각을 했는데 다시는 용서 못한다.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인 건 바뀌지 않지만 용서는 별개야. 내 목숨을 노린 자식을 어떻게 용서해? 지민이도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도 용서 못해요. 지민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려다니. 아빠는 저한테 이제 아빠가 아니에요. 철수는 더욱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잘못했다. 잘못했다고 해서 다 되는 줄 알아요? 할머니가 그 녹차 마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데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기서 반성이나 제대로 해라. 정순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는 아들 하나 죽은 걸로 안다. 정순의 말에 철수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줄 필요 없어요.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을 해치려 한 자식은 용서할 수 없어. 정순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수는 마당에 나와 인천 앞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집까지 들려왔습니다. 짠 바다 냄새와 함께 말이죠. 지민이가 할머니 옆에 와서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사람은 강한 거야. 정순이 지민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민이는 할머니랑 잘 살면 돼. 정순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아, 너만 있으면 돼. 할머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박영자가 저녁 산책을 나왔다가 들러갔습니다. 언니,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정순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철수 일은 이제 신경 안 써. 없는 자식으로 생각하기로 했어. 잘했어. 그런 자식은 용서해 줄 필요 없어. 박영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지민이만 있으면 되지. 그래, 지민이가 있어서 든든해.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 벌어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지민이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김치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아침상이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지민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정순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잘 커줘서 할머니가 더 고마워. 오후에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정수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저기 그 집 할머니야. 아들이 독탄 그 집.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며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감자를 깎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마음은 다시 세우기 힘들다. 해가 질 무렵 정수는 다시 마당에 나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저녁 노을이 오늘도 아름다웠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정순의 마지막 독백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 줄 필요는 없어. 선을 넘은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 정순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바다로 날아갔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위한 다짐과 함께 말이죠. 인천 앞바다의 저녁 노을 속에서 파도 소리가 마지막까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가족의 아픈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